우리나라 민속 문화의 뿌리이자 우리 역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것, 바로 전통놀이다. 한반도의 시작과 동시에 지금까지 이어진 놀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자연과 어울리는 놀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울 수 있는 놀이로 전통놀이는 지금 다시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과학을 담은 우리가 몰랐던 전통놀이의 비밀을 파헤친다.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아픔도 전통놀이의 흔적을 남겼다. 일제강점기, 우리 놀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의 역사와 전통 과학이 담긴 전통놀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을까? 전통의 도시 전주. 이곳은 객사다. 객사는 원래 관사로 관리나 사신들이 머물던 곳을 말한다. 지금은 아이들이 전통놀이를 배우는 놀이터가 됐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전통놀이를 접할 수 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직접 놀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창근 안 나왔네. 6 나왔다. 6 여기 6과 2 나왔어요. 6 하나 2 하나. 옳지, 잘했어요. 나보다 여기 내 팀이에요. 지금 어떤 놀이예요? 지금 이게 쌍윤놀이라고 고려시대 옛날 전통놀이에요.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고 역사에도 마음이 도움이 돼요. 특히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봤던 놀이를 직접 즐길 수 있는데도 큰 기쁨이 있다. 한복을 입고 궁중놀이였던 투어를 즐기는 아이들. 컴퓨터와 휴대전화기 게임 같은 실내 놀이에 익숙함 대신 전통놀이를 통해서 바깥에서 하는 신체 활동에 재미를 발견한 것이다. 놀이라는 것은 그냥 그 시대의 생활상, 문화, 언어 그냥 그 자체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옛 것을 모르고 지금 현대의 이런 그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걸 즐긴다면은 우리의 전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의 옛 선조들의 생활 문화 이것을 그대로 담고 배우고 가는 게 아주 좋다고 봅니다. 세시풍속놀이부터 유희를 위한 연극, 민족의 화합을 위한 놀이까지 전통놀이는 단순한 놀이의 개념이 아닌 전통과 역사 그리고 과학을 담아낸 소중한 문화유산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전통놀이를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을까? 민속놀이는 놀이자의 성별, 나이 등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어린아이 놀이가 있는가 하면 어른들의 놀이가 있고, 여성의 놀이가 있는가 하면 남성의 놀이가 있고, 또는 남녀가 공통으로 즐기는 놀이가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노는 계절놀이와 그것에 상관없이 연중 노는 연중놀이가 있고, 설, 대보름과 같이 명절에만 노는 명절놀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전통놀이의 진짜 모습과 의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자. 인간의 역사와 동시에 시작됐다고 여겨지는 놀이. 그래서 놀이에는 오락적인 것 외에 더 많은 것이 담겼다. 이제부터 우리 민족놀이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시작해보자.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설날. 설날은 새해 첫날을 의미한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만큼 복되고 조심스럽게 맞는 것이 우리 전통이다. 설날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에서는 261년에 설맞이 행사를 하였으며 신라에서는 651년 정월 초하룻날에 왕이 조원전에 나와 백관들의 새해 축하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왕에게 새해를 축하하는 의례가 시작되었다고 쓰여 있다. 새해 첫날인 만큼 특정 놀이로 설을 기념하고 축하했다. 한 해의 시작이면서 또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될 것인가 흉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 놀이 자체의 승부 결과가
한 해의 농사를 승부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설과 대보름에 걸친 민속놀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윷놀이, 줄다리기와 같은 것들은 한 해의 시작점에서 노는 놀이이고요. 윷놀이는 윷과 윷판 및 윷말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놀 수 있다. 이 간단한 도구가 준비되면 편을 가른다. 그리고 윷판의 양쪽에 각각 말 4개씩을 놓고 윷을 교대로 던져 꼬린점을 4개 모두 먼저 통과시키는 편이 이긴다. 윷의 셈은 윷가락 중 평평한 면을 앞면이라고 하는데 앞면이 위로 향한 윷가락의 개수에 따라서 도개, 걸륜, 모로 나뉜다. 그런데 윷놀이의 시작은 단순한 게임이나 놀이가 아니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문헌에도 고려나 조선시대에 그 선비들이 놀았던 놀이 중에 윷놀이가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윷놀이는 처음부터 놀이로서의 성격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의적인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제의란 기본적으로 초자연적 존재와의 소통을 통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의식이다. 예를 들면 나라의 평안과 안녕이나 마을의 풍년을 하늘에 기원하는 것을 말한다. 설날 행해졌던 윷놀이가 사실은 점술과 관련된 윷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윷점은 어떻게 치는 걸까? 왜 정초에 그 윷놀이를 하는가 하면 한 해의 그 운수를 점쳐보던 그런 그 윷점의 풍속에서 그것이 이제 점을 쳐서 길흉을 따져보던 것을 이제 승부로 바꿔보면 이제 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괘가 나온 사람은 이긴 것이 되고 나쁜 점괘가 나온 사람은 이제 흉한 것이 되니까 그것을 길흉의 의미를 승부로 바꿔보면 바로 놀이로 변하게 되거든요. 윷점은 섣달 금음날에 주로 치며 개인점과 마을의 운수를 치는 점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점은 윷을 3번 던져 나온 윷가락으로 점괘를 받다. 그리고 마을 운수는 마을 대항전으로 윷놀이를 해 승패를 갈라쳤다. 충무공 이순신도 윷점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난중일기에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전시 중 새벽에 촛불을 밝혀 혼자 기륭을 점쳤다라고 쓰여져 있다. 학자들이 이 점을 윷점이라 풀이한다. 이것은 대전의 야산 정상 바위에 새겨진 윷말판이다. 그런데 이 암각화로 윷말판의 비밀이 풀렸다. 선사시대 우리 민족이 그 밤하늘의 그 변화 모습을 관찰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원형과 4등분된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추나 추동 4계절의 별자리의 변화를 이렇게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윷말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놀이용이라기보다는 고대인들이 이 세계의 움직임을 이해했던, 다시 말해서 초기의 천문역법의 그런 그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윷가락에는 전통 수학이 숨겨져 있다. 전통 윷가락을 연구한 끝에 현대 윷가락은 표준화되었다. 무게 중심과 바닥이 이루는 각도가 67도로 만든다. 윷가락을 이 각도로 만들어야 걸개 윷도모 순으로 나올 확률이 점점 작아진다. 전통놀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동서양 모두 비슷한 의견이 한 가지 꼽힌다. 제의적으로 뭐 빌거나 주술적인 측면에서 했냐,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쉬는 시간에 연희를 목적으로 했냐, 이런 문제는 좀 솔직히 좀 단정짓기가 어려운데 놀이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가리키는 여러 말 중에 호모 루덴스가 그중 하나다.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이다. 이 말은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문화사학자 요한 호아징하의 저서 호모 루덴스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놀이는 문화현상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며 인간의 생활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생활은 자연이 터전이었다. 자연 재해가 두려웠던 그때 우리는 놀이로 자연을 달랬고 풍요를 희망했던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놀이의 속성이 지금은 누구나 즐기고 웃고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예전에는 주술성의 측면이 좀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긴 팀 박수 쳐주고 이런 놀이로서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뭐 줄다리기 이긴 팀이 풍년을 든다든지 아니면 이긴 팀의 줄을 가지고 와서 다리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주술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주 기점놀이다. 이 놀이는 마을의 풍년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대표적인 제의적 놀이이자 마을 대항놀이다. 마을을 상징하는 깃발로 위세와 권위 그리고 희망을 표현했다. 기점놀이는 거의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을의 상징 동물이 그려진 깃발을 서로 부딪혀서 깃봉을 떨어뜨리는 쪽이 패배하는 놀이다.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그림이나 용의 그림 이런 것을 쭉 써놔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을마다 초에 정월 대보름날 기싸움을 하는데 그때 이기는 마을은 풍년이 되고 그래서 그 기싸움을 하다가 졌어요. 그러면은 마을에서 우 모여가지고 막 펑펑 울고 이래서 막 억울하다. 그래서 다시 기싸움하자. 근데 실질적으로 기싸움을 하면은 정말 기싸움에서 이긴 마을이 풍년이 돼요. 전주 기점놀이가 행해진 때는 한여름 모내기를 끝내고 두세 차례의 김매기를 마치면 7월 칠석이나 백중 무렵이 된다. 이때에 합굿놀이를 주최하고자 하는 마을이 마을 총회를 열어 합굿 일정을 결정한 후 이웃 형제 마을을 초청한다. 다른 마을을 초청함으로써 마을 단위를 넘어 지역 축제가 될 수 있었다. 깃발에는 용, 잉어, 거북이 등이 그려져 있어 당시 농경사회에서 섬겼던 토속 신앙을 알 수도 있다. 그리고 기점놀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국에는 지역적 특색에 따라 제의적 공동체 놀이가 형성되어 있다. 지역별로 다양한 놀이들이 많은데요. 먼저 이제 서울에는 송파 산대 놀이라고 해서 탈놀이, 잡기를 쫓고 이제 그런 놀이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거기가 좀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경기도에서는 4월 초파일 도는 낙하놀이, 전라도에서는 이제 전주 기점놀이 이런 놀이 그리고 다른 충남에는 고싸움 이렇게 놀이들이 있고. 포구에서 열린 놀이도 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만선은 큰 염원이다. 그래서 이 염원을 담아낸 놀이 바로 안산 둠뱀이 놀이다. 안산시 초지동 둠뱀이 마을에서 전해지는 놀이로 지금과는 다른 안산의 지형적 특징을 담았다. 서해안을 접한 농촌이라는 안산의 특수성을 살려서 어촌의 배치기 소리와 농촌의 동요를 한데 아울려 어부들의 만선 귀환을 무사 귀환과 만선을 기원하면서 비는 놀이를 민속 놀이화한 것입니다. 매년 4월경 음력 매원 4월경 조기 성어기 때 출항하기 전에 선원들이 모여서 목욕 재개하고 당집에 가서 어부들이 무사 귀환과 만선을 기원하면서 빌면서 악기를 치면서 했던 소리가 배치기 소리입니다. 안산은 과거 중요한 포구였다. 안산 초지동은 초계진이라는 군영이 있었다. 그 인근에 제일 먼저 포구가 생겼고 그곳이 원담포라 한다. 조선시대 때 해안의 요충지를 방어하는 진을 설치한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아직도 별망성지라는 터가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해마다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배치기 놀이는 안산 둠뱀이 놀이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만선에 대한 희망을 가진 노래다. 사실 안산 둠뱀이 놀이는 사라질 뻔할 때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우리 노래를 말살하려던 일본에 의해 안산 둠뱀이 놀이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비밀리에 명맥을 유지하던
안산 둔배미 놀이는 해방 후 안산 시민의 의지로 다시 복업 및 계승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천병희 할아버지가 있었다. 천병희 할아버지는 안산 둔배미 놀이에 중요했던 배치기 소리 기능 보유자다. 그때는 이 쇠붙이를 다 일본 놈이 다 뺏어갔거든. 그래서 없어졌다가 해방되고 나서 만신들 집이 있었거든. 그 집에서 그 굿할 때 쓰는 거 장구, 징 뭐 이런 거 빌려줘서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다가 또 그 전에 어른들 하던 거 그대로 또 여태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개는 그냥 그 제주밭이 좀 있으니까 다시 재현을 해서 그 이제 시되고 나서 이제 무슨 저거 있으면 시에서 불러서 놀고 그랬는데. 포구였던 안산. 지금은 포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이 강산이 변했지만 전통놀이 안산 둔배미 놀이는 여전히 안산이 과거 중요했던 해안 유충지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전통놀이가 과거의 모습을 계승하고 지금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풍요와 안녕을 염원하는 놀이 외에도 우리의 희로애락을 춤과 노래 그리고 서사로 표현하는 놀이가 있다. 악기와 가락 그리고 춤사위까지 종합예술의 결정체라고도 불리는 놀이. 관객의 마음을 쥐고 흔들며 웃음을 주기도 하고 눈물을 주기도 했던, 그래서 관객도 함께 놀이판에 어울렸던 우리의 전통놀이. 바로 연희놀이다. 연희놀이는 그 공연행위를, 전통문화의 공연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연행위는 이제 민속예술과 공연예술이 있는데, 민속예술은 이제 우리의 그 전통문화, 무형문화재인 원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연예술은 이제 지금 뭐 현대적인 창작, 그 무대 공연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희놀이 중 대표적인 것이 탈춤이다. 탈을 쓰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이름은 탈놀이라고 한다. 송파 산대놀이는 가명극의 대표적인 모습을 갖춘 놀이다. 놀이가 행해진 송파나루는 조선 후기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던 송파장이 서던 곳이다. 놀이꾼은 대부분 시장이나 나루터에서 일을 하던 서민층이었다. 송파 산대놀이 중 길놀이는 마을 전체를 돌며 잡기를 쫓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탈놀이의 기능은 그 도시형 탈춤인 산대놀이 계통보다는 좀 약하지만 마을굿이라고 하는, 마을의 축제라고 하는, 마을의 그 공동체 의식, 마을의 안녕과 어떤 질병 예방을 위한 그런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황해도를 대표하는 탈춤, 봉산탈춤이다. 봉산은 농산물과 수공업 생산물의 교역지이며 또 소도시로서 탈춤 공연의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탈춤 공연이 성행했다. 봉산탈춤은 다른 지방의 탈놀이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개량하였고 명수들의 배역과 뛰어난 연기로 주위의 명성을 떨쳤다. 봉산탈춤은 총 7장으로 되어 있는 연극의 형태로 춤사위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몸 전체로 크게 공간을 확장해가면서 추는 춤은 봉산탈춤이 독보적이다. 취바리의 깨끼춤, 말뚝위의 두어춤, 궁둥이춤 등이 유명하다. 저 건너 창성록죽의 백설이 펄 발리 날리니 동절이 아니냐? 그리고 봉산탈춤의 또 다른 특징은 언어 유희다. 양반 언어와 서민 언어가 함께 사용되었다. 사용된 어휘를 보면 한자가 많은 것이 관리가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관리의 참여는
봉산탈춤의 수준을 더욱더 높이는 원동력이 됐다. 그 서울 본댁을 찾아가니 이 새님도 안 계시고 이 둘째 새님도 안 계시고 돈 봐라 돈 중인들, 그러니까 이속 관리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고 가면도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춤을 출 때 그 시작이란 불림이라고 있습니다. 불림. 낙양동천이 화자 흑우리 만찬 천불간 무슨 뜻이냐? 낙양 동네 백꽃이 만발하게 핀 정자가 있다. 흑운이 만찬 천불견.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니 아주 이제 찌뿌두건 날씨에 에라 춤이나 한번 추자. 봉산탈춤 속에는 양반의 언어와 서민의 언어가 공존한다. 그러므로 당시 시대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무형문화재인 것이다. 봉산탈춤은 양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현대의 우리들의 마음에도 와닿는다. 혹시 역사의 닮은 꼴을 봉산탈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서민들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선글라스 있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선글라스를 쓰고 얘기하면 용기가 나듯이 그런 원리가 아닌가. 탈춤은 관객과 배우의 경계가 모호하다.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추임새를 넣는 것. 그것이 탈춤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다. 그런데 탈춤과 비슷하지만 다른 놀이가 있다. 관객과 배우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탈을 쓰고 놀지만 탈춤과 구분되는 놀이. 바로 남사당 놀이다. 남사당패는 여러 가지 오락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예능을 개발했다. 남사당 놀이는 이제 풍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풍물 속에서 이제 그 맨 마당에 있어가지고 덧배기는 또 이제 탈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살판이라는 것은 이제 덤브링을 얘기하는 거죠. 죽을 판 살판 한 번 잘못 넘어지면 목이 꺾어진다고 해서 죽을 판 살판이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사당 놀이는 풍물이라면 봉산 탈춤은 가면을 쓰고 하는 탈춤 놀이죠. 순서에 따라 첫 번째 놀이가 풍물인데 다른 말로 농악이 첫이라고도 불리어진다. 신명을 돋우는 놀이로서 민속 타악기와 호적이 주된 악기이며 충청도와 경기도 이북지방의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 점에서 남부지방의 농악과 구별지어진다. 덧배기는 탈노름을 가리킨다. 이 덧배기는 탈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등장인물도 적고 내용도 네 장면으로 간소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뿐만 아니라 덧배기는 다른 탈춤에 비해서 춤 사이가 적다. 남사당 놀이 중 하나인 얼음은 줄타기 고개로 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스럽다고 하여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서민들의 사랑을 받은 또 하나의 놀이는 민속 인형극인 덜미다.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논다는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덜미는 남사당패의 대표적인 공연으로 박첨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지배층인 양반의 어리석음을 은근히 놀려주는 해악이 짙은 풍자극이다. 고려의 문인 이규보는 서민들의 인형놀이를 보고 이렇게 평했다. 굽혔다 폈다 찡그럽다 하는 모습이 거의 사람 같다. 누구의 솜씨도 똑같게 만들었나.
사람도 한 기운을 따라 꿈틀거리며 사는데 그 기운이 빠지면 요술 마친 것 같을 뿐이네. 승경도 놀이는 대표적인 양반의 놀이다. 승경도라는 것은 벼슬살이하는 도표를 뜻한다. 조선시대 구품부터 영의정까지 승경도판을 만들어 육가락을 굴려서 말을 이동시키는 놀이다. 윷놀이에서 변형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처음에 이제 과거를 급제를 해가지고 종구품에서부터 정일품까지 이렇게 벼슬살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우여곡절들을 어떤 경우에는 유배를 떠나기도 하고 잘못하면 사약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맨 나중에는 이제 임금으로부터 기로소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벼슬살이의 일생을 보여주는 놀이입니다. 승경도를 보면 당시 조선의 관직명을 알 수 있다. 사실 승경도 놀이에는 조선 초기 고려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노력이 숨겨져 있다. 조선의 정치적 체계를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놀이인 것이다. 승경도는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하게 됐는데 온통 이제 관직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하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 당시에 영의정이었어요. 그래서 쭉 산길을 가다 보니까 산속에 그 스님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에 성불도라고 해서 조용히 놀고 있지만 나중에 쭉 부처님이 돼서 득음을 하는 그런 놀이들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관직에 거기다 접목하면 되겠다. 조선과 고려를 구분하는 관직 제도를 양반들에게 주입시키면서 새로운 나라의 건국을 양반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 놀이라는 뜻이다. 승경도 놀이는 놀이가 단순한 유의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군사훈련이 놀이가 된 경우도 있다. 과거 군사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는 것이 능숙해야 좋은 장수로 인정받았다. 이런 군사훈련 중 하나가 서민들의 놀이가 됐다. 이건 이제 조선시대에 했던 놀이인데, 가을, 겨울 농한기 때에 약간 이제 얼어붙은 그런 논바닥도 괜찮고요. 이것을 이제 던져서 꼽으면 상대방이 이걸 딱 쳐가지고 쓰러뜨리면서 이제 꼽아서 따먹는 그런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그 청소년들의 어떤 그 체력 단련과 군사훈련을 겸한 그런 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치기는 막대기인 장과 치다의 명사형 치기가 합쳐진 말이다. 곧 채로 공을 치는 놀이라는 뜻으로 공치기라고도 한다. 세종실록에 보면 군사에게 격구를 가르치고 훈련관에 경기장 30개소를 마련해 주라는 기록이 있다. 학자들은 격구가 말을 타는 격구가 아닌 장치기로 보는 학자도 있다. 말을 타고 하는 장치기는 격구라 했다. 격구는 왕의 놀이에서 군사적 훈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격구가 대중에 보급되면서 말을 타지 않는 장치기가 되었다. 나무를 하러 가서 그 소나무 그 솔방울을 가지고 공이 되고 필드하키 같은 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까지 구부러진 걸 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이긴 팀이 상대방이 했던 나무를 가져와서 이제 집에 내려오는 놀이 같은 게 바로 장치기고요. 과거의 군사들도 여가 시간이나 틈날 때마다 놀이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 전주의 호남 제일성은 조선의 군사적 요충지이자 적의 침략을 막았던 성이다. 전주 부성의 4대문 가운데 남문이다. 성의 2층에선 당시 보초를 서던 흔적들이 남아있다. 특히나 병졸들이 보초를 서면서 즐겼을 것으로 보이는 놀이판을 찾아냈다. 조사를 와가지고 마른 바닥에 이상한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걸레로 닦고 이렇게 탁분을 해보니까 참 고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니까 또 병사들이 마치 그 앉아가지고 보초를 쓰는 딱 그 장소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병사들이 망을 보면서 틈틈이
이렇게 민속놀이를 즐겼구나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누놀이는 병사뿐 아니라 조선의 평민들도 즐겼던 놀이다. 단원 김홍도를 비롯한 풍속화의 대가들은 서민들이 고누놀이하는 작품을 다수 남겼다. 고누놀이는 각자 말 12개씩을 가지고 시작하며 한 개씩 번갈아 가면서 말을 놓는다. 자기의 말을 일직선으로 3개를 놓았을 경우 아자 하고 외치며 상대의 말 1개를 떼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교대로 말을 놓아가면 빈 곳이 모두 채워진다. 어느 편이든 말 2개가 남게 되면 판이 끝나고 승부가 결정난다. 그렇죠. 그렇게 막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가면 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막았어요. 박수. 그렇죠. 고누놀이는 지금의 장기놀이와 비슷하여 현대인들에게도 머리싸움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전통놀이 참고누라는 걸 제가 처음 접해보고 이 놀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은데 제일 많이 알리고 싶은 사람은 모든 연령층 상관없는데 그래도 지금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정말 재밌었어요.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아해 한국어린이 전통놀이 박물관은 다양한 전통놀이를 직접 만들어보고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팽이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팽이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아이들이 사뭇 진지하다. 요즘 시중에서 볼 수 있는 팽이는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놀이팽이, 전통 팽이를 보는 일은 이렇게 박물관에 와서야 볼 수 있게 됐다. 팽이치기는 매우 오래된 전통놀이다. 팽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의 놀이였다. 특히 이 팽이놀이는 일본에 전파시키기도 했다. 일본 나라 시대의 역사서인 일본 서기에 신라에서 팽이가 유입됐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편찬연대가 서기 720년, 즉 신라 성덕왕 19년이므로 최소한 통일신라 시대에 팽이치기가 행해졌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팽이를 고려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 보면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팽이가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 팽이 형태는 도토리나 상수리의 모양과 비슷하게 원추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며 회전하는 팽이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아랫부분을 좀 더 뾰족하게 만든 말팽이가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다. 팽이를 더 오랫동안 돌리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과학을 팽이에 담았다. 팽이의 모양뿐 아니라 팽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줄치는 방향까지 연구, 과학의 원리를 찾아 놀이에 적용시켰다.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요. 자유롭게 놓여 있거나 직선상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직선상으로 속력만 변합니다. 하지만 중심축으로부터 연결된 일정한 거리의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속력은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변해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체가 이처럼 회전 운동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성질을 회전 관성이라고 합니다. 굴렁쇠나 자전거 바퀴를 천천히 굴리거나 달리면 얼마 못 가 쓰러지지만 자전거나 굴렁쇠가 쓰러지려 할 때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자이로의 원리라 한다. 팽이도 돌다가 쓰러지려는 쪽으로 채를 치면 다시 살아서 제자리를 돈다. 팽이를 통해서 자이로의 원리라는 어려운 말보단 실제 경험을 통해서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전통 놀이에는 우리 선조들의 경험에 습득한 과학이 녹아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 놀이는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의 김영보 교수팀은 오랫동안 전통놀이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전통놀이의 어떤 부분이 뇌 활성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 전통적인 놀이들을 보면 뇌과학적으로도 상당히 그 선조들의 지혜가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뇌 발전에 중요한 게 협응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놀이하고 뇌과학을 연결을 하면 가장 자유롭게
또 몸을 움직여서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회성을 같이 길러줄 수 있는 놀이가 가장 뇌과학적으로는 좋은 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 놀이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야외 신체 활동이 대다수를 이룬다는 것이다. 물론 실내에서 하는 놀이도 있지만 영아기 놀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외 활동이 주를 이룬다. 우리가 아는 전통 놀이를 생각해보자. 썰매 타기, 연 날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놀이 전체와 또 외국 놀이도 쭉 이렇게 한번 전체를 보니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놀이들이 신체 발달을 꾀하는 놀이들인 거예요. 주로 쫓고 쫓기고 숨고 찾고 또 서로 힘을 겨루고 이러한 신체 발달을 돕는 놀이가 거의 70~80%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70~80% 이상이 신체 놀이인 전통 놀이. 그럼 야외 신체 놀이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활발한 신체 움직임은 뇌에 전두엽에 영향을 준다.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동물과 인간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뇌의 영역이다. 전두엽은 고도의 판단을 하고 신체를 제어하는 기관이다. 다양한 신체 놀이가 전두엽을 자극하는 것인데 전통놀이 자체가 신체 놀이이기에 자연스럽게 전두엽을 자극한다는 이론이다. 우리가 아기 때부터 했던 놀이 곤지곤지 잼잼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뇌를 발달시키고 있었다. 영아기에 가장 처음 접하는 손놀이다. 우리는 이렇게 잡잖아요. 이 엄지손가락이 이 네 손가락으로부터 독립돼 나와서 서로 협응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이 뇌로서는 어마어마한 진화의 시간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뇌의 어떤 영역 사진을 보면 손가락이 차지하는 영역이 엄청 커요. 손에 대한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전통 교육이나 놀이를 보면 뭐 곤지곤지, 잼잼, 단동시푼이라는 전통 놀이에 손을 가지고 하는 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동시푼은 한국의 전통 육아법으로 아기를 어르는 방법이다. 도리도리, 곤지곤지, 지암지암, 짝짝쿵 등의 놀이로 아기의 인지를 발달시키는 놀이이기도 한다. 아기의 운동 기능과 뇌신경 발달을 돕고 소근육의 발달을 촉진하는 과학적인 놀이다. 일제강점기 놀이는 우리 전통 문화를 단절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재미있는 양상은 뭐냐면 그 마을에서 이런 놀이가 행해졌던 게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놀이들이 이렇게 보급이 된 거예요. 그냥 그 당시 학교를 교사들이 이제 일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놀이를 좀 보급시켰던 건데 주목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놀이만 했던 게 아니라 노래를 같이 부르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일본의 어떤 놀이를 일본어로 된 노래를 이제 불러부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의 문화에 이게 접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일제강점기에는 학교에서 놀이를 보급했다. 놀이로 쉽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게 한 민족문화 말살 정책 중 하나였던 것이다. 사방치기 놀이도 일제강점기 일본이 규칙안에 순종하는 조선인으로 쇠뇌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놀이 중 하나다. 놀이는 역사를 담고 시대를 담는다. 군가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어릴 때 여자애들 고무줄 놀이하면서 불렀던 놀이가 전우야 시체를 넘고 넘어 그게 다 군가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일본인 아이들이도 일제시대에 사는 아이들도 그 우리가 그 가미가지 같은 데 가면 그 창가를 부르고 그러잖아요. 일본식 노래로. 반대로 놀이는 독립을 위한 염원이 되기도 한다. 우리 민족의 의지와 단결을 보여주기 위한 무언의 힘이
바로 놀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놀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이이기도 하다. 수백 명이 모여 독립 대신 구호를 외쳤던 놀이.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신문자를 보면 경기도 이천 지역에 6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했다는 이야기. 또 하나 기사는 일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공간에 다 모여서 줄다리기를 했다는 기록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게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은 가만히 놔두지를 않겠죠.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우리는 염원하던 독립을 쟁취했지만 또 다른 역사적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놀이는 역사의 변화를 담기도 한다. 변한 역사와 사회상을 반영하는 놀이. 고백신놀이가 그런 놀이 중 하나다. 고백신놀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팀으로 나눠서 서로 밀어내기를 하며 땅을 차지하는 놀이다. 이 놀이의 특징은 서동요나 당시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를 부르며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그게 신라 지역이 아니라 옛날에 백제 지역에서 많이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이제 나름대로 후백제가 물론 있고 나중에 고려의 통일이 되겠지만 그들의 정서에는 그러한 망한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쉬움 또는 국권 회복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놀이로 정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삼국의 이야기를 담은 고백신놀이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공군의 위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아이들은 육해공이란 놀이를 통해 하늘을 마음대로 누비는 공군을 표현했다. 또 그 전쟁으로 생긴 38도선을 놀이에 그대로 적용하여 38선이란 놀이를 만들어 즐겨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어른들은 넘지를 못하는 거야. 이 38선이라고 하는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의 갈등에 이런 것 때문에 넘지를 못하는데 그거 그냥 넘으면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놀이에서도 어른들이 그 이념과 이런 것 때문에 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어른들을 조롱하지 않았나.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역사를 아이들이 이제 놀이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 놀이는 지금까지 널리 행해지는 놀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전통놀이는 시대를 반영하고 해학을 담고 과학을 담았다. 그래서 우리는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문화유산 중 하나가 전통놀이인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게임에 휴대전화기에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고개를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전통놀이는 잊혀간다. 전통놀이는 우리 조상들의 놀이 문화를 알려줌으로써 그 시대의 문화를 배울 수 있으며 또 지금의 놀이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놀이 문화가 발전해 갈 건지에 대한 그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학, 놀이, 인간의 삶. 거기에 이 징검다리로서 중요한 게 놀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놀 기회를 주고 놀 시간을 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아이가 정말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놀이를 아이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돌려줘야 된다. 전통놀이를 우리 후대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영재를 만들기 위한 놀이가 아니다.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놀이도 아니다. 전통놀이는 역사 속 숨겨진 삶을 이어주고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를 학습이 아닌 재미로 터득하게 하는 시대의 선물인 것이다.